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만 주말 검사 감소 영향이었다는 점과 나들이객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언제든 4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죠. 오늘부터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데요. 위반하면 가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위험 어디까지 왔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 후반이긴 합니다만은 주말이 꼈기 때문에 검사자 수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고 500명대에서 계속해서 유지된다, 뭐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지금 흐름상은 좋지 않는 것이죠? 네, 흐름상은 이제 완만한 상승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1월 중순부터 그 3차 유행의 바닥이 3,400명대에서 형성이 됐었는데요. 거기 한 2달간 3,400명대를 기록하다 한 보름 전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4,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특히 수도권은 2단계로 계속 유지하면서 연장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3차 대유행 이후에 그 이제 3,400명대가 베이스라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거는 그만큼 그 3번의 대확산 재유행을 거치면서 조용한 전파자의 숫자가 우리 사회에 지역 사회에 두텁게 깔려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피로감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는 상황에서 상황을 계속하기 좀 어려워지면서 조금씩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방금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가 말씀하셨는데 네.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거리두기 강화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과거처럼 잘 따라줄 것이냐. 네. 지금 뭐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첫 번째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지금 격상한다고 해도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그 이유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대부분 다중 이용 시설 쪽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 감염에서 그 다중 이용 시설 감염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감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많아야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 한, 예. 큰 효과가 없을 거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제 큰 집단 감염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낮아서 생기는 집단 감염이라기보다는 예. 현재 수준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니까 지침 위반 때문에 생기는 집단 감염이거든요. 예. 그러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다고 지침을 안 지키던 유흥주점이나 뭐 예를 들면 실내체육시설이나 이런 데가 지침을 지키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지침을 안 지키는 곳에 이 지침을 잘 지키도록 현장 중심의 방역을 훨씬 더 강화하고, 지금 그 작업장이나 또는 노인 요양시설 등 그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 내용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예. 그런 방역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한 달 전에 정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개편안을 도입하겠다고만 예. 이야기를 하고 그 새 시스템을 지금 계속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예. 저는 그 개편안을 빨리 도입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명을 다한 효과적이지 않고 너무 단계를 올리면 피해만 커지는 예. 낡은 거리두기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단순한 단계 격상으로서는 확진자를 줄일 수 없다 이 말씀인데 그럼 새 시스템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 시스템으로는 지금 교수님이 말한 여러 가지 사각지대라든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안에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예. 제가 말씀드린 사각지대의 문제나 지침을 안 지키는 다중이용시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지 확신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계속 단계 격상 여부만 검토할 게 아니고 이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잘 보완해서 도입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난 2달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죠. 아쉽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네.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면 이용자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을 줄까요? 도움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도움을 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가 이제 식당이나 카페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면서 생긴 집단 감염들이 있기 때문에 출입 제한 조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서 이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는 게 방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질지, 실효성 있게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말고 특별한 정부 내 발표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시행이 얼마나 잘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되는 게 백신 접종 속도가 늦다. 아무래도 백신 수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속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원래 정부가 발표한 속도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1분기,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채 이제 2% 정도밖에 접종이 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2분기 6월 말까지 해도 전 국민의 20%를 조금 넘는 수준밖에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정부가 세운 계획이 이제 애초에 정부가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늦는 건 사실입니다. 계획대로는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데 백신의 수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 급하다고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2분기도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3분기에 이제 전체 국민의 한 50%쯤, 그러니까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백신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불확실성, 불안감이 현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좀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 예를 들면, 안전성과 효과가 담보된다면, 러시아 백신이나 기존에 검토하지 않았던 대안들도, 정부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백신까지 그렇게 만일 수급을 하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세운 목표는 11월이지 않습니까? 11월에 가능하겠느냐, 집단 면역이? 그러니까 11월까지 70%의 국민을 접종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70%가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의 존재 때문에 그러는데요. 대개 유럽이나 미국이 12월 말부터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겨울 재유행과 맞물리면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한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70%가 아니라 예를 들면 80% 또는 그 이상이 접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러시아 백신 말씀하셨는데 식약처는 아직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글쎄, 정부가 조금 더 현재 상황을 좀 엄중하게 보고 전향적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올 여름이 가기 전에 4차 재유행이 올 가능성이 높고 4차 재유행이 변이 바이러스와 맞물리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그 주종의 바이러스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들도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좀 그 정확하고 냉정한 진단, 평가, 그에 근거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애초에 뭐 중국 백신과 러시아 백신은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러시아 백신은 괜찮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네. 전향적으로 정부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특히 그 러시아 백신이 또 한국에 있는 공장이랑 위탁 계획을 맺었다고 해서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생산한다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만일 계약을 한다 그러면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운송이나 그 백신의 물리적 확보에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우리나라에 생산된다고 그걸 다 우리나라 국민이 접종할 수 있다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예.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4차 유행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에게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주의점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생활을 이제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이제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 예. 일상생활에서 그 감염의 위험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너무 많이 늘어나면 또 정부가 단계를 적상하고 그것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인데 오늘은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여의도 정면승부에 함께해 주신 두 분 의원 전화 연결 차례로 해서 선거 상황 또 선거 준비 어떻게 돼가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부산 기장의 선거 유세 현장에 와 있어서요. 예. 실시간으로 모두 보지 못했지만 예.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해서 또 예. 부분 좀 체크를 했습니다. 아, 예.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연달아서 유행어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예. 시민 억장 무너지게 만드는 유행어 만들어내시는데 여튼 거짓말 변명하기에 바쁜 토론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상대 후보가 못 받쳐줄 때는 정말 박영선 후보로서는 선전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경쟁하는 후보끼리 수준이 맞아야 경쟁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책을 상승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보여드리는 정책 설명 훌륭했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뭐 유행어 또 하나 미시는 게 있더라고요. 언젠가 배 들어오겠죠라는 양화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서 그 방식으로 회피하는 거 보면서 정말 국민께 웃음을 주시려는 건지 정말 시장이 보여주려고 나오셨다면 10년 전의 실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본인의 반성 그리고 달라짐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10년 전 그대로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유능한 장관 대 실패한 시장의 대결이다. 이런 느낌 한눈에 들었습니다. 예. 네. 총평 말씀해 주셨고 지금 부산에 계신다니까 네네. 지난 주말 이낙연, 김태년 뭐 지도부들이 총 출동했더라고요. 거기서 네. 김용춘 후보도 마찬가지고 여론조사와 달리 바닥 민심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세 현장도 느낌이 다르고 부산 계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부산에서 집중 유세만 하는 게 아니라 유세차를 타고 다니거나 또 시장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데요. 목소리가 쉬셨네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호응, 지난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 때도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조금의, 차이를 구분하면서 다니는데요. 예. 일주일 전에 왔을 때하고 분명히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데, 예. 여론조사 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소위 샤이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기세를 보이며 저희가 먼저 다가섰을 때 예. 열심히 응원 주시고 하시는 모습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아침에 TBS 뉴스공장에서 박형준 후보의 LCT 두채 이영복 회장이 따로 빼놓은 거다 이런 증언이 있었고 네. 또 지난번 총선이죠. 후보 매수권 5천만 원 받았다. 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부산 민심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포털이나 메인 언론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뤄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부산 국제신문이라든지 부산일보라든지 부산의 주요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을 크게 다루지 못합니다. 예.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왜냐하면 그거는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사실은 그 자질 문제에 있어서 먼저 부산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될 정보인데 예. 언론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해운대에 유세하러 갔을 때는요. LCT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관광객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게 뭐겠습니까? 부산 갈매기들 자존심을 정말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정말 부산 시민들에게 자존심을 돌려드리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후보로서는 충분한 해명, 발뺌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들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럼 레거시 언론과 포털이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의 관련된 뉴스를 어떤 방향에서 편집하느냐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언론 보도가 다뤄지는 일반적인 양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사실 그 중요도에 비해서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이든 대구든 지역신문이 차지하는 그 가동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런데 지역신문에서는 사실상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장, 지역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있어서 역할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20.54%, 부산보다 서울은 약간 높았고 네. 재보선 역대 최고치가 나왔는데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초반에 비해서는 유권자들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되건 간에 드러나고 있는 부산과 서울 양 후보들, 그 2번 국민의힘 후보들이 각각 범죄 사실이나 진배 없는 그런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점점 더 그런 정보들이 유권자들에게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하지만 샤이진보다 사전투표를 계기로 결집하고 있다 이런 판단보다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투표 끝나는 순간까지 한 분이라도 더 만나 뵙고 달라지는 민주당 또 성찰하고 변호하는 민주당 이래서 염치 있는 정당은 다르다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예.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산 박형준 후보 의혹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또다시 오세훈 후보의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 쪽은 생태집 방문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생태집, 네, 생떼집이라고 생떼탕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시민들을 정말 호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땅의 위치를 명확히 알았으면서 주택지구로 지정 제한했다면 이건 이해충돌의 문제잖아요. 단순하게 보더라도. 예. 이해충돌에 해당하면은 공직자윤리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 관계자들한테 알리고 해당 업무에서 이제 객관적 거리를 둬야 됩니다. 공정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때로는 피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현장에 갔는지 아닌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 문제고 오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다 모른다 우기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2005년 6월에 땅 측량을 시작하는데요.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는 측량입니다. 예.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SH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이 발주되거든요. 예. 물론 노무현 정부 때는 여러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이 됐고요.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서울시가 집요하게 밀어붙여서 됐는데 만약에 측량에 입회를 했다라는 거라면은 4년 동안 자기 땅 포함된 거 명백히 알면서 그린벨트 해제 집요하게 밀어붙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전체적으로 이미 오 후보의 관련성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입증이 됐지만 몰랐다고 했지만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갔는지 여부는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한 개인 거죠. 예. 하나인 거죠. 오늘도 박영수 후보가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SH가 이 땅을 선정하기 며칠 전에 측량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주말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측량이 실시됐으니까 이건 알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 같아요. 당에서는. 네, 먼저 시기적으로 그런 뭐 추측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현장에 갔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든지 뭐 곡장 정결 과정이라든지 매 고비를 넘기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 마땅히 해명을 하고 깔끔하게 넘기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방식으로 지금 쌓여온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의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거죠. 이미 드러난 사실로도 정말 후보직을 물려야 할 만큼 심각합니다. 야당에서는 기획이다. 김대엽이 생각난다. 정책 대결을 하자는데 네거티브만 한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정작 정책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건 오세훈 후보죠. 의혹에 대해서 변명하느라 급급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정치인들 다 똑같다 하지만 반성하고 성찰해서 달라질 수 있는 사람과 떼쓰기 하고 정작 모르쇠로 일관해서 그냥 우선 떼어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들이 다른 거죠. 국민께서 그걸 아셔야 합니다. 시민께서 그걸 아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이명박의 BBK 반복하시면 안 되잖아요. BBK 의혹이 사실임으로 드러났고 사실 선거 때도 이미 많은 것이 밝혀졌는데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돼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맞닥뜨린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국익 손상이 얼마나 컸습니까? 서울시를 그렇게 모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민 모욕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세훈 시장 사퇴하는 게 먼저고요. 우리 시민께서 현명하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만일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거짓말 문제 등등 해서 당선 무효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지난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소위 당선 자격을 박탈당했던 여러 직원을 물렸던 케이스에 비춰보면요. 이 정도는 너무 엄중합니다. 우리 당이 이미 17일 날 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뭐 노무현 정부 때 했다라든지 당의 존재나 위치 자체 몰랐다든지 오히려 손해봤다. 뭐 이 부분에 대한 고소고발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시민의 제보 무려 5명입니다. 예. 각 주체가 각기 다른 주체들인데 5명 후보들이 모른다 하는 게 쉽지 그분들이 나서 밝히는 게 되려 힘든 거거든요. 예. 그분들 역시도 선거법 위반에 우려의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섰다는 건 진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이 부분 비하하고 또 뭐 처남이 경희대 행사에 참석했던 의혹 등등 해명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추가 고발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현재.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내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지지 호소 아무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치 세력이든 여러분들의 채찍 안에서 국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과 그렇지 않고 정말 모르쇠로 일관하고 뻔뻔한 정당의 차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내에서부터 견딜 수 없게 성찰의 목소리를 내부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가끔 실수하는 후보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분노 이해하지만 원조 투기 세력 게다가 서울과 부산 그 두 후보가 상징적인 투기 세력 아닙니까?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해왔던 그 두 후보들에게 시장의 직을 맡기는 건 아닙니다. 1년짜리 시장이라고 하지만요. 서울시에 있어서도 부산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1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투표, 우리 국민을 위한 투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선거운동 오늘 못 하셨겠네요, 그러면? 예, 그 선거운동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조용하기 때문에. 예. 오늘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 TV 토론회였는데. 뭐, 우리 그 국민들과 또 서울 시민들께서는 뭐 토론 보시고 누가 서울시장에 적합한지, 예. 또 시정의 전문성은 누가 있는지, 또 시민의 여러 가지 요목조목 그 구석구석 누가 더 잘 알고 있는지 충분히 판단하셨을 거라 보고요. 예. 전반적으로 총평을 한번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지 기사들의 어떤 그런 걸 보면은 예. 비전은 없고 궁금점 해소도 잘 안 되고 예. 짜증난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존재 자체가 거지다, 기성적 내곡당이다 이런 어떤 댓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는데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과는 다르게 투표 동료를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사전투표 해달라고? 저희도 또 했습니다. 예. 이게 역대 재보선의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야당에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하려고 유권자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들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서울만 하더라도 21.9%, 22% 정도 사전투표율이 나왔거든요. 역대 뭐 보선의 최고치고 또 지난 3년 전에 2018년 지방선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번에 그 비도 많이 오고 또 코로나가 상당히 그 행행하는 가운데 이런 표심 행렬이 있다는 것은 예. 정권 심판 플러스 또 지난 10년간의 어떤 서울시정에 무능한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최종 투표율이 50%가 넘어야 되는데 예. 50%보다 낮을 때는 여당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조직표가 워낙 세기 때문에 예. 넘으면 저희들이 뭐 유리할 것으로 보는데 예.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그 50대 후반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네. 근데 여당에서는 샤이 진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지지층이 많이 나와서 사전투표가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하던데요.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샤이 보수라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1년 만에 이렇게 상전대회로 완전히 바뀌었다. 예. 뭐가 진보를 지지하는 것이 뭐가 부끄러워서 이제 숨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참 세상이 바뀌도 예.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예.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결론적으로 선거의 이제는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진보 여권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서울에 한 30만 생태계가 저희들은 구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총동원령을 내려서 조직 투표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서 어떤 결집하는 형태는 보이고 있으나 거대한 한강의 물결은 거꾸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오늘 토론장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는 끊임없이 내곡동 이야기, 생태땅 이야기 합니다.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치라고 보세요? 저희들은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네거티브로 이렇게 선거를 혼탁하게 가져가고 있지만은 예. 그거는 좌파한테는 상당히 영향이 미치겠지만은 예. 중도나 우파 쪽 사람들한테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참고로 제가 그 내곡동 땅을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예. 서울시 국장 때 예. 그리고 구청장 때 이걸 집행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대해서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나서고 싶었지만은 손을 더 키우기 싫어서 나서지는 않았고요. 예. 참고로 이번 내곡동 그 땅의 그 본질은 예.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일 때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냐 안 챙겼냐 그게 압력을 행사했냐 안 했냐의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도 뭐 서울시 직원이나 SH 직원에서 그런 증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이런 말까지는 했는데요. 예. 지금까지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이해찬 대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 뭐 생태탕이나 뭐 청량 현장 관계가 이해관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예. 이런 것을 본다면은 어떤 민주당의 어떤 네거티브 혼탁 선거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참고로 말로 온 김에 그 김어준이 그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그 조국 딸 봉사활동 표창장 위조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당시도 한영애고 후배라든지 동양대 매점 근무자를 불러내가지고 예. 뭐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조작 뉴스로 판정이 됐고 추미애 전 장관의 그 아들 뭐 휴가 미복귀 때도 카츄샤 동기라면서 또 익명의 인물을 내세웠는데 실제 다른 쪽으로 다 판명이 됐거든요. 예. 너무 이런 그 어떤 방송에서 정말 이런 그 어떤 현안 사항을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뭐 생태땅 아들을 인터뷰 다시 했고 또 박형준 후보 의혹에 대해서 유재중 성추문 공작 증언자 또 LCT 특혜 증언자가 나섰는데 원래 편파적 방송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네, 저희들은 그랬고요. 원래는 그 생태땅 아들이 11시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기자회견 했으면 저도 한 2시 정도 돼서 기자회견을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정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 예. 그 의원님 몇 차례 저희 방송에서 본질은 아니다. 내곡동 측량 이런 문제가 생태딱집에 관계 이제 측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니까. 예. 네. 여당에서는 공직자 거짓말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본질도 그거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공직자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오세훈 후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금자리 지정에 관여하는 지시를 받았거나 압력을 받은 걸 경험한 서울시 직원이나 LH 직원이 있다면 양심선을 해달라. 예. 그러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까지 어떤 증거도 내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참고로 하나의 이것도 민주당 전략인데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 염증을 그 유권자들이 느끼게 해서 좌파들한테는 투표를 독려하고 중도파들한테는 투표를 포기하는 이런 어떤 전략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 시민들한테 정말 여기 속지 말라. 그리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권이 정치판을 또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투표율을 낮추고 자기 지지층만 결집하려고 하는 속셈이다. 이 말씀이면 네거티브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세훈 후보의 의혹은 뭐 내곡동 하나로 지금 모아지는 것 같은데 네네. 박형준 후보 의혹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하나하나 해명하기도 조금 박형준 캠프 쪽에서는 버거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제가 서울시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부산시장까지 뭐 챙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는 하죠. 예. 네. 그러면 지금은 깜깜이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발표를 할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에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앞섰어요. 야권이. 근데 지금 여권에서는 여론조사와 실제 바닥 민심은 다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여권에서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전에는 조직을 총동원령을 안 내린 상태고 지금은 조직을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 예전에 한 20% 이상 벌어진 게 많이 달아붙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것이죠. 예. 실제 뭐 그게 예. 제가 뭐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벌어진 관계가 그렇게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서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네. 가격 문제도 있고 뭐 재건축 문제도 있고 최근 LH 건 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도 결국은 부동산 이야기니까. 네네.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있고 박영선 후보 본인도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거에 좀 영향을 줄까요? 뭐 유권자들이 민심 떠난 유권자들이 돌아오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에 장사는 없다. 예.
지금 현재 여건이 선거가 불리하니까 민심을 얻고자 선물 보따리를 막 풀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직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하겠다고 그때 약속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총선 끝나고 나서 강화시켰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 관련해서 중대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가 안 내겠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고, 민주당은 당헌에도 규정을 했어. 당헌 헌법에도. 그런데 후보자 냈지 않습니까? 믿을 것이 못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 후보자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알겠습니다. 부동산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오세훈 후보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인데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완화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서울 집값은 또 뛰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시장 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보면은 그 앞에 대통령과 마찬가지 그런 형태지만 그 시기에 많은 공급을 해가지고 실제 집값은 안정되었습니다. 예. MB 이명박 때 그 박근혜 때 합쳐서 한 15% 됐고요. 예. 이거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 거의 57%, 60% 됐고 4배 뛰어버렸거든요. 예. 이것은 공급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올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이 했던 400여 군데의 어떤 뉴타운 이런 어떤 해제라든지 또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생기기 때문에 무작위한 공급은 어렵겠지만은 정말 필요한 어떤 주민이 요구하는 이런 거는 적절히 공급을 해줘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아서 어떤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세훈 또 박형준 우리 당 후보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레가 본 투표일입니다. 예. 꼭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그 여권에서는 조직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50% 투표율이 미만될 때는 저희들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 투표를 포기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투표를 안 하게 되면 반성 없는 박원순 시즌2가 되고 문재인 시즌2가 대동하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어떤 서울 시민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We need your RJ International Hub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미얀마의 범을.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은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분은 가톨릭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신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염수정 추기경이 미얀마 청년들을 직접 만났다고 해요. 또 5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하고 연대도 표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부님이 다리 역할을 하셨다고요? 아, 예. 제가 사실은 다리 역할보다 염수정 추경님이 미얀마 추경님하고 친분이 있으세요. 아하, 예. 예, 찰스 마웅보 추경님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으시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지원금도 보내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국회 외통위에 미얀마 청년들이 찾아왔는데 교육에서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갖다 추경님하고 만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연결을 해드렸죠. 예. 그 청년들과 추기경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아이들이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가 이게 저지르는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미얀마 군부가 미신이 너무 세서 그 외국인 그 점장이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 지난번에 그 신한은행 직원 한 사람이 머리에 총상 입었죠. 그게 정조준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군인들 그 점쟁이가 미얀마 군부에게 점괘를 주기를
시위대 머리에 총상을 입히면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전부 머리에 총을 맞은 시신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예, 그런 얘기 또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자유라는 건 뭔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들 이제 추경님한테 해드리고, 예. 추경님께서도 이제 미얀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서포트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추기경이 청년들을 만났다. 그리고 연대를 표명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면서 이 전 세계에 퍼지는 메시지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추경님이라는 그 자리가 교황님의 이렇게 대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추경이라는 거는 교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추경이라 그래요. 예. 예, 근데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그런 추경들을 예전에는 신자 수가 많고 이렇게 교회가 큰들 보내셨는데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는 그 신자 수가 적고 갈등이 심한 것, 정부가 독재하는 것 이런 것에 추경을 갖다 보내셨어요. 예. 임명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추경이 발언이 국제적인 파장이 있다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추경을 갖다 임명하셨는데 이번에 미얀마에서 이제 군부가 학살을 하면서 미얀마의 추경님이 외부에다가 이제 미얀마 군부가 저지른 만행을 알리기 시작했죠. 예. 그 전에 동영상에 신녀님 한 분이 그 경찰 앞에서 무릎 꿇은 동영상이 돌았거든요. 예, 유명한 그게 거죠. 바로 그게 미얀마 추경님이 외부로 유출을 한 동영상이에요. 아하. 예. 지금 그러면 미얀마는 언론이나 인터넷이 통제되다 보니까 예. 추기경님 굉장히 큰일을 하신 거네요. 예. 추경님은 교황청하고 이렇게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추경님도 군부는 함부로 못 건드리죠. 어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한국 천주교가 우리 역사 속 민주화 운동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미얀마 민주주의에도 당연한 연대를 하고 계신데 예.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에게도 신부님께서 관심과 지지를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요새 학교 폭력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학교 폭력이 이렇게 끼어들지 말아라, 관여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학교 폭력 문제를 외면하면 언젠가 자기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미얀마에서 일어난 학살을 우리가 외면을 하게 되면은 그 학살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학살이 일어난 것은 처음부터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미얀마를 잘 모르는데 미얀마는 굉장히 미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예. 도산그룹의 박용만 회장님이 미얀마를 잘 아세요. 미얀마에 사업도 하시고. 근데 그 회장님이 얘기하기를 미얀마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 미얀마 자체가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 한국과 알겠습니다. 같이 가야 될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미래가 있는 예. 나라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73명 늘어서 누적 10만 5,75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49명, 해외 유입이 2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9명, 경기 108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이 276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의 61.5%를 차지했고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이제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확진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직장, 교회, 유흥주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시 창호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30일 이후 직원과 이들의 가족 등 총 13명이 확진이 됐고요. 그리고 8개 시도에서 감염자가 나온 자매교회 순회 모임과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41명이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가 71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의 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33명이 늘어서 누적 233명이 됐습니다. 예, 유흥주점 또 교회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답답하네요. 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LH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본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네요. 그렇습니다. 최승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특수본의 조사 대상인 의원은 총 10명인데요. 고발 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은 5명이고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은 3명입니다. 또 다른 국회의원 2명도 투기 의혹으로 고발은 당했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직권남용 등의 상황에 해당해서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특수본이 말했습니다. 예,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투기 의혹 관련 LH 직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오후 업무상 비밀 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 전현직 직원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A씨가 처음인데요. A씨는 이제껏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자세히 3기 신도시 토지를 사들여서 이번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일명 강 사장보다 이번에 더 핵심적인 인물로 꼽히게 됐는데요. 지난달 2일에 이제 참여연대와 민변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 사장, 강모 씨 등 15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것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사이입니다. 이들은 주변 지인까지 더해서 28명의 명의로 14개 필지를 사들였는데 주로 광명 옥길동과 시흥 과림동, 무진해동 등 3기 신도시 외곽 지역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예, 수원지검이 이성윤 검사장 비공개 조사 당일 공수처 청산의 CCTV 영상 전체를 보존해달라 이런 요청을 공수처에 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이제 오후 늦게 보존 요청 공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어떻게 논의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공수처 김 처장이 지난달 7일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남긴 수사보고서가 허위일 수 있다면서 공수처장과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공수처는 이 지검장이 담긴 청사 내부 CCTV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했으나 수원지검은 영상이 다 오지 않았다면서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제 이성윤 지검장 조사를 했던 그 방에 대한 어떤 영상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이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사람이 검사 아니었습니까? 일단은 검사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이 사람이 검사라고까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은 예, 알겠습니다. CCTV가 음성은 안 될 텐데 영상만 일단은 공수처에 요청했고 공수처가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은 안 났네요. 그렇습니다. 논의 결과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죠. 청와대가 5.1 세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를 요청한 청원에 대해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해 피해자 신상 공개를 결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5일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제 1996년생, 만 24세, 이름은 김태현입니다. 지난달 25일 검거 이후에 11일 만에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김태현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요. 사건을 조금 살펴보면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8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이야기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 처리만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뉴스 정면 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태현 기자와 함께 방금 노원구 세모녀 피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일단 사건부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토킹 사건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눠집니다. 스토킹이 진행된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된 살인이나 상해가 이루어진 것. 지금 나온 결과는 살인입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벌어진 세 모녀,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 둘에 대한 살해가 그 아파트에서 있었고 본인도 자해했다고 주장했는데 3월 25일 날 지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 이 기사가 언론에 등장했을 때 사망한 분들과 인연이 있다, 사귄 사이다, 딸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또 아니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절대적으로 이것은 가해자의 서사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잘못 알려진 거고 언론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데 예. 이것이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이라는 것은 가해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 사귀었다, 이런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사귄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안면만 있는 상태에서 망상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가명을 노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의 일종의 법정 투정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큰딸의 전 남자친구를 하는 건 틀린 보도입니다. 예. 다만 관련이 있는 어떤 스토킹을 한 사람이다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스토킹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스토킹을 지금까지 쭉 해왔다. 예. 그러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동기도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기는 스토킹이죠. 스토킹 자체죠. 그러니까 집착, 과도한 소유욕, 그로 인한 어떤 크나큰 의존성에 의한 복수심, 그로 인해서 살인으로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킹 범죄에는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먼저 죽이지 않고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먼저 죽인 후에 그걸 보게 만든 뒤에 가해를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구 사건, 김홍일 사건, 울산 사건 아주 전형적인 예를 따르고 있고 지금 이 사건도 본인 주장은 순차적으로 죽였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얘기고 스토킹 사건 자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전한 거짓말을 벗겨내는 작업부터 해야지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킹을 한 번 하고 살인에 이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쭉 해왔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분들만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대상을 중심으로 스토킹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 경우도 직접 1월 24일 날 찾아왔다고 하지만 실제의 스토킹은 그 이전부터 진행됐을 가능성, 그리고 잠복, 미행, 확인, 주소 확인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커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예. 지난 1월에도 집에 한번 찾아왔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때는 친구라고 하고 찾아왔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친구가 아니었죠. 예. 일종의 사전 조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스토킹을 하다가 끔찍한 이런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게 국회에 여러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통과는 됐습니다. 통과됐습니까? 예, 지난주에 통과가 됐고요. 예. 물론 미흡하다는 얘기는 되고 있지만은 법 자체는 통과되지만 시행은 6개월 뒤입니다. 왜냐하면 법상에 전담 수사관과 전담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행은 뒤에 미뤘지만 준비할 게 많습니다. 인프라 때문에. 어허. 예. 근데 스토킹한 대상은 한 명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스토킹이라는 것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괴롭힌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친척, 친구들을 괴롭힘으로써 그 사람의 그 사회적 관계를 잘라버리는 것도 스토킹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세 모녀를 살해한 것도 예. 한 명의 스토킹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한 건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인데 연결된 사건이라고 보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한 집에서
사체 옆에 두고 술도 먹고 밥도 먹었다. 이건 어떻게 이건 뭐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근데 스토커를 설명할 때 사이코패스나 정신적 질환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를 주장하면서 감형을 요구하거나 법정 투쟁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악인입니다. 그러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죽인 시체 옆에서 슬퍼서 술도 먹고 밥도 먹었다고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의 사건 전개는 살려두고 고문을 했을 가능성과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보통의 스토킹은 그 대상자는 살려두고 그 가족은 죽인 후에 시체를 보게 만드는 잔혹성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김 씨 같은 경우도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고 왜냐하면 휴대전화가 초기화되고 증거도 인멸하고 이 상황이 본인이 직접 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도적인 계획성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해는 왜 한 겁니까? 이 피해자 자해도 모릅니다. 자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슬퍼서 판사 앞에 자해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감형을 주장할 겁니다만은 보통의 이런 스토커들은 그게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실제로 자해했으면 죽었어야죠. 근데 멀쩡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죽으려고 한 건지 그걸 확인해서 검사가 정확한 논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 이 사망한 여성이 스토커의 대상이었죠. 지인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문자로도 알리고 했더라고요. 만일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하면 해결이 되겠느냐. 뭐 아까 스토커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건 6개월 뒤 일이니까 지금 상황으로서 그럼 경찰이 만일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본인이 인지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스토킹인가? 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스토킹 인지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 공격 단계가 있는데 이분은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진화한 단계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하려고 막 했는데 스토커가 공격을 한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거는 조금 더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살펴볼 미제 사건 보죠. 꽤 유명한 사건이네요. 영동 여고생 손목 절단 살인 사건. 이건 2001년도 3월 8일 날 영동군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그 신축 건물 안에서 발견된 그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나타난 사건인데요. 그 대상인 정모 양은 그 전날 밤에 그 옆 건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단 겁니다. 근데 실종이 됐었고 그 뒤에 이제 발견된 거죠. 새벽에 발견돼서 했는데 그 사건 자체가 지금 미제 사건이 된 이유는 손목이 없어졌습니다. 절단돼 갖고. 근데 그 손목이 한 200m 지난 개울가에서 발견돼 갖고 아마 대한민국의 범죄 역사상 이런 범죄는 거의 유일할 정도의 아주 상당히 희귀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망을 시킨 후에 살해를 한 후에 손목을 절단해서 그 손목을 개울가에 놨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절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혈흔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망하게 한 후에 절단했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사실 의미가 없는 행위를 했다기 때문에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사체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손목을 자르고 그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개울가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놨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고 절대적으로 이것은